자, 치열한 토론 기대하면서 먼저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의 문은 김민석 후보가 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9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정청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결국 당청 관계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송 후보 등 여러분들이 제기하셨지만 지지난 대선에 저희가 아주 근소하게 패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불교계의 갈등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단은 우리 정 후보의 봉익임 선달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까지는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정 후보에게 탈당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정 후보가 그것을 거부하고 이해권이다 뭐 이렇게 문제를 해서 오히려 어려워졌던 것까지 나와 있었는데 어제는 그 몇 달 전에 처음 문제가 발생해서 불교계에서의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우선 사과를 한번 해달라는 얘기를 당시 후보 측에서 전했는데 그것을 전했던 전직 중진 의원께서 그때 우리 정 후보께서 거절한 이야기를 한 분에게 하셔서 우리 당의 의원이 그것을 SNS에 올리셨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사과도 거부하시고 탈당도 거부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문제제기 요구한 후보 측을 비난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하나 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 노사모 활동의 추억을 말씀하시면서 사진을 2002년 사진으로 들고 나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2003년 사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굳이 사실이 아닌 사진을 일종의 추억 제작 차원에서 1년 후의 것을 들고 나오셨던 이유가 뭔지 그대로라면 노사모의 추억이 아니라 그때 같이 하셨던 미키루크의 추억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공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공격이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교계 스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청래를 다들 좋아하십니다. 불교계에서 수건삽이었던 문화재 관람료, 절에 가면 돈을 내는 문제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으로 제가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2002년 노사모 했던 분들이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을 만들어서 그때 정치인 바로 알기 운동, 안티주선 운동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희망대지 저금통과 그리고 노란손수건 그리고 정치인 바로 알기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 활동을 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꼼꼼하게 연도까지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으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다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교계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대선이 걸려서 결과적으로는 불교계와의 갈등 때문에 대선을 패했던 시기에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고 사과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니까 탈당하라고 요구했던 후보 측에 대해서 그것을 응하지 않고 오히려 후보 측을 비난했던 것을 왜 그러셨냐 하고 여쭤봤는데 지금 관계 좋다라고 하시는 그 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2002년이냐 2003년이냐가 왜 중요하냐면 2002년이 노사모가 그 돼지 저금통 활동을 한 때입니다. 그 돼지 저금통 활동의 추억으로 사진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대부분의 시민이나 국민들께서 2002년에 노사모 활동 한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것이어서 여쭤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함께 논의를 하다가 제가 그리고 당시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4월 달에 처리하자고 요구했었다는 것이 그동안에는 한정의 정책위 의장, 이제는 법사위 위원장이 된 서영교 의원까지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하셔서 제가 주장했던 대로 4월부터 정부는 또 저는 요구했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법안이 오지 않았다라고만 계속 설명을 하시지만 실은 거부하고 전당대회 때까지 이 이슈를 끌고 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것 외에는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계속 미루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만 더 선거 승리로 지난 지방선거를 당정청이 조율했다고 지난 토론회 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조율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대통령님께서 간담회에 나오셔서 승리라고 하기 어렵다. 나는 죄송하다. 그래서 사과한다. 표정 관리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저는 당정청 조율이 없었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데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지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후보님께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네, 김민석 후보님 얼굴 푸시고요. 본인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그리고 배신한 것에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탈당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덮어쓰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좀 그래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안수사권 문제는 사실은 공수처법, 중수청법 통과할 때 그때 했어야 됩니다. 근데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그리고 공수처법, 중수청법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정부한 대로 했으면 지금 당원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걸 다 조율해서 한 것이 접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공을 돌렸습니다. 2002년 노사모 활동 저보고 문제 삼고 있는데 그때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사모 사람들이 다 한 겁니다. 문성근 선배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본인은 그때 정몽준을 배신해서 노무현 활동하는 분에 대해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얘기할수록 김민석 후보는 자꾸 불리할 것 같은데 자꾸 꺼내시네요. 네, 30초 지났으니까요. 저 별로 그거 불리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국민들이 아시고 사과할 거 다 했고 제가 질문한 것은 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도 3번 이상 우려먹으면 물이 안 나오는 사골탕이 되듯이 배신 얘기도 계속 하시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망쳐먹었는데 그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것이야말로 배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배신적 행위를 하신 분이 저에 대해서 배신으로만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왜 2002년 사진이라고 했는가? 왜 보안수사권을 미뤘는가? 왜 지지난 전당대회 때 본인이 사과하고 탈당하지 않아서 대통령 선거를 말아먹었는가? 뭐 이런 것을 지금 사실은 그리고 왜 선거 승리를 라고 규정했다고 당정청이 했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제가 앞으로 질문할 때는 질문하면 아마 그 답은 정 후보께서는 당신은 옛날에 탈당했지라고 답하실 것이다라고 제가 짐작은 하겠습니다만은 묻는 것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를 할 때 제가 2가지를 여쭤봤습니다. 4대 기업과 이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4대 기업 오너 등 경제인들과 토론을 해봤어야 되는데 토론해 보셨냐?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 AI에 관심 있는 기업이 합작 기업이 결정됐는데 혹시 아시느냐? 2가지를 여쭤봤는데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중소기업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여당 대표가 4대 기업 뭐 이재용 최태원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 대대적으로 기사에 납니다. 실제로 4분을 만나셔서 토론하신 적이 있습니까? 30분 이상?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AI 관련 리플렉션 AI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어느 기업과 합작했는지 지금은 알고 계십니까? 김민석 후보는 아니 그냥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확증 편향 현상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조지 레이프코프 교수가 말한 것에 의하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30초 주고 어떻게 그걸 다 해답을 내겠습니까? 이게 간단한 건데요. 만난 적이 30분 있다, 정도만 토론한 얘기를 적이 했나 있다, 보죠. 미국 그런데 기업을 안다. 당대표를 하게 되면 안 하셔서 모를 것 같은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회장들하고 실제로 상공회에서 정책 간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당대표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하셨다면 당대표를 하셨다면 이런 질문은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과 자주 만나셔서 좋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얘기한 거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네, 30초 지났습니다. 저는 그걸 자랑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정책을 다뤄본 적이 있는가? 경제의 실질 책임자들과 대화를 할 정도의 경륜을 갖추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것이고 안 해본 것이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 지금까지도 제가 한국에 AI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유일한 기업이 있고 한국과 합작 기업이 이미 대대적으로 대서 특별됐는데 왜 그걸 모르시나 여쭤본 것이고요. 송영길 후보님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러시아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어찌됐건 한러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풀려야 같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번 11월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뭔가 합의를 통해서 러우 전쟁을 좀 중단시키고 뭔가를 풀게 되면 우리 한러 관계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쇠빙 LNG선 6척을 하나오션이 지금 건조해가지고 이 경제 제재 때문에 러시아로 인도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게 역할을 기대하고 이것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김민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주어진 시간 9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이번 주도권 토론의 주도권은 정청래 후보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제가 당대표 11개월 정도 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최종 책임을 지고 다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 민생법안, 경제법안, 상법 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는 타 상위법도 하루 전에 다 검토를 합니다.
민감한 경제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도 다 법사위를 거치기도 하죠. 제가 법사위도 위원장도 했고 또 당대표도 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께 하나 꼬집고 싶은 것이 저한테 치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치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는 국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릴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후보께 묻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사람을 더 붙이고 민주당을 더 키우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 내부적으로는 사통통합 얘기하고 있고 조국혁신당과 그리고 범민주 진보 세력의 통합과 연대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과는 합당한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총선 승리하려면 당 내부적으로 사통통합, 당 밖으로는 통합과 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1년간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2030 없이 2030년 대선이 없다는 제가 슬로건을 내세운 것처럼 당분간 제가 당대표가 되면 1년간은 우리 2030 세대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그들이 민주당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조국혁신당은 그 교섭단체 요건을 열속으로 낮춰줘서 진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사안별로 연대하겠다. 그리고 1년 뒤에 총선을 앞두고 논의하자 이런 게 저의 견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적 방식이 불가피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스마트함 덕분에 우리는 산업화를 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떨어져서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실제로 좀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니냐 이런 정체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로 나온 분이 박정희를 스마트한 독재라고 마치 찬양 미화하는 듯한 뭐 속으로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계속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 문제가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정체성, 노선 이 부분에 있어서 막연한 질문을 송영길 후보께 드리면 민주당의 개혁 정체성, 민주당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이 전통적인 지지층을 다시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뿌리론을 말한 것처럼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입한 젊은피 수혈 1호로 DJ와 함께 했고 노무현 수행 비서로서 그리고 문재인 총괄선대본부장 또 이재명 선대위원장으로 저는 이 뿌리를 가지고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외연을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전통 지지층이 흔들린다 이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뿌리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면 될 문제이고 우리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구조적 다수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이거 비판하지만 박정희 잘한 점도 인정해야죠. 포항제철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네, 만들고 이런 거는 인정할 거 인정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아침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민석 후보가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2002년 정몽준과의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정몽준이 대선 후보가 돼도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정몽준으로 날아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송영길 후보께서는 노무현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과를 수백 번 했다지만 저는 수백 번이 아니라 뭐 한두 번 한 것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됐을 때 실제로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 고모님들 이런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아니 정몽준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게 당에 도움이 되는 건지 송영길 후보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죠. 저도 그때 많이 비판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때 정몽준과 단일화를 하지 않았으면 대선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용서를 하고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민주당의 간판을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있다 추미애 대표 때 다 들어와서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열린우리당에서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는 공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총선 승리를 하려면 이 부동산이 정말 대책이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우리 셋 다 빨리 지금 뭐 송영길 후보께서는 닥치고 공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공급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 140만 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LH가 실제로 해야 될 공급이 55만 호입니다. 근데 LH가 이것을 선도를 하고 민간 기업이 따라와야 되는데 LH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혹시 김민석 후보는 LH가 지금 어떤 문제를 앓고 있고 그런 것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동산 공급 정책을 위해서 LH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LH의 사업 방식에 있어서 앞으로는 국가 재정을 많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후보가 치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일본식 사전을 읽으신 것입니다. 한국 사전의 치하는 동등하게도 쓰입니다. 스마트하게 그나마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 그나마 아프리카보다는 낫었다.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모든 분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우리 당의 어떤 평가의 역사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몽준 후보에 대해서 제가 한 300~400번 사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청래 후보가 지지난 대선에 봉익 임선달로 해서 LH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당의 대선을 패배한 것에 대해서는 잘 사과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LH에 대해서 답변은 이미 물어봤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답을 드렸습니다. 다시 김민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140만 호를 우리가 대선에 공약을 했고요. LH는 몇만 호 정도 지금 감당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LH는 이미 그 독자적으로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영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 방식에서도 아니 그렇습니다. 140만 호를 전국 전체적으로 5년 동안 해야 되는데 LH가 그렇습니다. 감당해야 될 주택 수가 몇 개 정도 제가 됩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중요한 것은 대안입니다. 지금 저희가 140만 호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공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실제로 공급 드라이브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 부처 간의 의견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더 본질적인 해법은 이제 LH에 대한 국가에 보다 책임 있는 공급 드라이브에 대한 어떤 재원의 투자를 포함한 네, 알겠습니다. 주거 뉴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네, 그것을 알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재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H에 대한 관심은 국무총리, 소중한 것이지만 너무 예, 미세한 것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또 당대표가 되시겠다는 분이 총선 승리에 가장 중요한 정책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가 5년간 11만 호씩 55만 호를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LH 여건상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L과 H를 지금 분사한다고 그래서 지금 LH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정원인데 1,200명이 빠져가지고 8,8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11만 호를 5년씩 해야 되는데 지금 6만 호 정도가 적정량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40만 호를 추동할 수 있는 LH의 55만 호 공급은 사실상 지금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LH를 하루빨리 지금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LH 노조위원장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지금 LH한테 55만 원을 5년 동안 지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고 그리고 재정 상태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를 빨리 어떻게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가 소확행 공약도 했고요. 그리고 강호축 공약, 그리고 착붙 공약이라고 해서 그냥 해드림센터 이런 것도 했습니다. 총선 때에는 지방선거 때 공약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부분도 매우 신뢰관계상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때 공약했던 것을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공약 실천단을 구성해서 잘하겠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주도권 토론 9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송영길 후보가 주도권을 쥐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김민석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KBC 토론회에서 제가 정청래 후보님한테 우리 국정 과제로서 1호 국정 과제가 뭐냐 질문했을 때 내란 종식이라고 말씀드려서 상당히 제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국정 과제라는 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시자마자 우리가 인수위 사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국정 기획위를 만들어서 그때 누굽니까? 누가 이한주 원장님하고 같이 이한주 위원장님. 네, 이한주 위원장님이 해서 이거를 쭉 해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8월 13일 날인가 그날 국정 이제 총합 발표를 하면서 123개 국정 과제를 발표를 했고 그때 아마 총리님은 안 계셨을 겁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니까 총리는 안 계셨고 아마 정청래 후보님 대표님이니까 그때 8월 2일 날 대표가 되셨으니까 아마 참석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러고 나서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국무회의에서 9월 16일 날
이 국정과제가 최종 국무회 의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그 123개 국정과제 1호를 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도입을 비롯한 그 헌법 개정상으로 된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 회의에서의 어떤 최종적인 의결 형식을 거치긴 했으나 아시다시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몇 달을 거친 사안이고 당정에 참여하던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의원 워크숍 이런 것들을 통해서 12.3을 기념하는 123 그리고 1번은 개헌 예를 들어 5.18을 포함한 이거는 아마 우리 의원 행사에서 수십 번은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식 확정한 이제 국정과제 123개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너무나 저는 당대표가 없었다는 게 충격이고요. 거기에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그 조국 혁신당의 1호 공약이랄까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조국 혁신당이 경도되어 계셨던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나는 정청래 후보께서 뭐 질문을 하면은 바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옆으로 나가버려가지고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를 대통령께서 이겨야 될 것을 졌다. 근데 상당히 표정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실망했다. 그리고 국민에게 대해서 사과도 하고 국민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분명히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청래 후보께서는 당정청 회비로 패배주의로 빠지면 안 되니까 승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당정청이 조율해서 합의했다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있습니까? 한번 정확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없습니다. 제가 당시 정부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당정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청도 다 그런 합의를 한 바가 없고 아니 대통령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거 이후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당정청 법안 관련한 협의도 상당히 미뤄졌습니다. 지금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지금 당정청, 그러니까 당 대표와 실무당정청이 있고요. 실무 3인 3인에서 9명이 모이잖아요. 지금 뭐 모입니까? 실무당정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 대표급 예를 들어 비서실장, 총리, 당대표가 모인 게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모입니다. 총리님하고 당대표가 계속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하고 또 실무자선에 논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적이 없다. 승리로 규정하자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청래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님 말씀한 대로 당정청이 조율해서 승리로 하기로 했다는 게 없다는 건데 우리 어떤 계기를 통해 그렇게 정리했습니까? 제가 당정청이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네. 당청이 했다고 그랬고요. 당연히 김민석 총리와는 좀 뭐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과정에 대해서 선거운동 중간에라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정치적 알겠습니다. 중립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송영길 후보께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대통령과의 나눈 대화는 그건 보안입니다. 대통령은 건강 상태도 국가 기밀이고 보안이거든요. 자꾸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다 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발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국익에 반하는 일입니다.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고 NCND로 했는데 처음으로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계속 객관적 사실을 부인해서 만난 사실은 있다. 아니 덩치는 크신 분이 너무 아니, 그렇게 가볍게 제- 저는 발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답변 시간이 네네. 끝났는데 말씀하세요. 네. 아니 저는 정청래 후보께서 대통령과 이 관계, 당무 개입 이런 이거 일부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일부 지자들이 공격을 하면서 이재명 탄핵까지 오냐고 이러한 그런 식의 딴지일보 게시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저는 왜 단호하게 선을 긋고 말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국정과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그 1번 국정과제 우리가 제1호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문제를 모르고 내란 종식이라고 할 수 있었는지 그게 어떤 뇌피셜에 나온 겁니까? 본인은 그렇게 착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게 내란 종식이 1번 국정과제로 알고 있었습니까? 이게 조국 답변할까요? 혁신당에 이런 건지 알고 있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송영길 후보께서 무슨 청래당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이라는 것이 파티가 아니고요. 청래 이당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좀 알고 얘기하시고요. 제가 노사모 뭐 얘기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뭐 장례식도 못 갔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사과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게요. 숭례문이 국보 1호입니다. 근데 숭례문 국보 1호만 중요한 건 아니죠. 국정과제 1호가 헌법 개정이 맞는데 만약에 이것을 잘 못하게 되면 국정과제 1호도 잘 못 해낸 그런 정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한번 물어볼게요. 국정과제 그럼 50%는 뭡니까? 네? 국정과제 50%는 뭐예요? 국정과제 50% 가져왔어요.
국정 목표 5개가 5개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국정 당연히 알죠. 국정 5개가 뭡니까? 뭐 기본이 튼튼한 나라, 국민이 안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거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국방, 외교 됐습니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지금 50% 물어봐도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덫을 놓고 퀴즈하는 식으로 1호를 하면 물어봤지 되겠습니까? 50%를 물어봤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정말 행정수도 세종 완성입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난 정청래 후보의 이런 태도가 국민들이 봤을 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솔직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말을 꼬리를 흐르는 건 맞지 않습니다. 국정과제 1호하고 같습니까? 50%하고? 그리고 국정 목표가 5개입니다. 첫 번째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입니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1번으로 했어요. 대통령께서. 2번은 뭐냐? 세계 경제를 이끄는 혁신 경제입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잘 사는 지방 균형입니다. 5번째가 기본이 튼튼한 사회. 4번째가. 5번째가 이제 이 국익의 중심된 외교 안보. 이게 5개를 분명히 정해놨는데 정확히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추진 그리고 전략은 몇 개나 됩니까? 예? 추진 전략은 123개 이 과제를 과제가 가지고 있고, 예. 모르시네요. 예. 아니 왜 질문하는데 뭐 답변을 하세요? 참 이 반칙을 쓰시네. 보고 있는 거 누가 못합니까? 네. 계속 하시죠. 좀 부끄럽죠? 아니, 말하는 그렇지 게.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대표를 끌고 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폐청산을 하다가 여러 가지 민심이 이반된 게 있어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 철학이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용하게 실질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네. 이런 국정 기조의 철학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맨 딴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도대체 이 5.18 헌법 정신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기 위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려면 정말 야당도 설득 해왔어야 되는데 그런 국정 기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질문 시간이 다 끝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렸고 그래서 저는 집권당의 당 대표가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국정 기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자기 식대로 자기 중심으로 내란 종식을 떨면서 내란 종식도 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을 다시 다 부활시켜 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실 척결해야 되고 악수도 안 하겠다는 그 윤 어게인 장동혁 세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부 승리를 거둬가지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석이 있었던 4군데를 다 쳐버렸다니까요. 평택도 지고 부산도 지고 울산도 지고 박수현이 있던 부여 여기도 다 쳐버렸어요. 4석이 현역이 없어진 겁니다. 그대로 12석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가면은 총선 실패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얼굴로 기호 1번 송영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